안녕하세요. 오늘은 발터 베냐민의 아주 특별한 책이죠. 일방통행로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손에는 지금 이 책에 대한 분석글 하나랑 또 철학자 강신주 씨가 베냐민하고 이 작품에 대해 강연한 녹취록 이렇게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줘서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로 보완되는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이 왜 이렇게 독특한 형태로 쓰였는지, 베냐민이 이걸 통해 뭘 말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게 벌써 거의 100년 전 글인데 오늘날 특히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런 파편화된 시대를 사는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이 책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평범하지 않아요. 뭐 보통 책들처럼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짧은 생각 조각들, 메모, 어떨 땐 번뜩이는 경고 같기도 하고 심지어 걸길 관판 문구 같은 게 그냥 뚝뚝 이어져 있어요.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요? 이게 그냥 뭐랄까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이 있는 걸까요? 단순한 스타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이상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베냐민은 그가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1920년대 대도시 있잖아요. 베를린이나 파리 같은 네네. 그 도시에서의 경험 그 자체를 글의 형식으로 담아내려고 했던 거죠. 계속 변하고 예측도 안 되고 모든 게 막 조각조각 나 있는 듯한 그런 도시의 속도감, 단절감, 이걸 텍스트로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아, 텍스트 자체가 도시의 경험을 반영한다. 그렇죠. 말하자면 책 자체가 하나의 도시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근데 강신주 씨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책이 꼭 요즘 트위터 글 모음 같다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아, 트위터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생각들이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어떨 땐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독자 스스로 뭔가 연결하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비유 어떻게 보세요? 좀 핵심을 짚은 걸까요? 네. 저는 상당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특히 중요한 건 그 파편들 사이에 빈 공간을 봐야 한다는 점인데요. 빈 공간이요? 네. 베냐민은 독자가 그 빈 공간, 그러니까 마치 도시의 교차로나 광장 같은 그런 데서 잠시 멈춰서서 앞뒤의 단상들을 스스로 연결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아, 독자가 직접 참여하게끔. 그렇죠. 정보를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독자인 당신이 사유의 주체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직선적인 논리 전개, 이런 걸 의도적으로 피한 겁니다. 상당히 좀 급진적인 방식이었죠, 당시로서는. 그렇군요. 형식 자체가 독자한테 뭘 요구하는 거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책 제목 일방통행로? 이것도 갑자기 좀 새롭게 들리는데요. 뭔가 도시의 질서, 통제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은데 베냐민이 이걸 긍정적으로 봤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방통행로라는 게 단순히 차가 한 방향으로만 가야 하는 길, 그 이상을 의미하죠. 네. 근대 자본주의가 도시 공간 자체를 어떻게 효율성이나 통제의 논리로 재편하는지, 그리고 그게 사람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까지 어떻게 규율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상징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도시의 그 새로운 요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 표지판이라던가 막 휘황찬란한 광고들, 상품 진열된 아케이드 같은 거, 이런 거에 주목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대적인 삶의 조건을 만드는 핵심 장치다, 이렇게 본 거죠. 도시를 관찰하는 모습 하면 보통 보들레르의 플라네르, 그러니까 한가롭게 도시를 거니는 산책자, 이걸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베냐민은 그냥 구경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강신주 씨 같은 경우는 베냐민의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운 자본주의 비판으로 이어졌는지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냥 도시 풍경 묘사가 아니라 그 이면의 작동 방식을 파헤쳤다, 이런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베냐민은 특히 그 광고 언어에 주목했어요. 광고 언어요? 네, 광고가 어떻게 최신 유행이라던가 상품에 대한 욕망을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내고 심지어 우리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일부러 광고 문구나 상점 간판 같은 아주 일상적인 언어의 파편들을 수집해서 자기 글 속에 가져와요.
그리고 그걸 원래 있던 그 상업적인 맥락에서 똑 떼어내서 새롭게 배치를 하는 거죠. 아, 재배치. 네. 그럼으로써 그 언어가 원래 가졌던 어떤 설득력이나 기만성, 이런 걸 폭로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 화려한 상품색의 이면을 들춰내는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자본주의 비판. 확실히 그 메시지가 강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동시에 이 책에는 또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깊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아샤 라치스라는 여성에게 이 책을 헌정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좀 갑작스럽지 않나요? 아, 네. 그 헌정, 이 책의 다층적인 성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베냐민한테 언어는 현실하고 분리된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네. 길거리 표지판 하나, 광고 문구 하나에도 그 시대의 역사, 사회, 그리고 개인의 삶이 다 얽혀 있다고 봤거든요. 일방통행론은 그런 공적인 언어들을 분석하는 동시에 베냐민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기억, 상실감, 열망, 이런 것들과 씨름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같이. 그렇죠. 그래서 아샤라치스에게 헌정됨으로써 이 책은 도시와 자본주의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라는 공적 기록인 동시에 한 사람의 깊은 내면과 관계에 대한 사적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분리되지 않고 텍스트 안에서만 얽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강신주 씨도 이 혼사를 아주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이 거리는 아샤라치스 거리로 불린다. 이 혼정 구절을 인용하면서 라치스가 베냐민 사유의 일방통행로를 열어준 엔지니어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엔지니어,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 강렬한 개인적인 경험, 아마도 사랑이었겠죠? 이 관계가 베냐민이 이 작품에서 비로소 자기만의 독창적인 목소리를 찾고 사상가로서 뭔가 단단하게 서는 일종의 성숙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이 개인적인 차원이 그 파편적인 형식과도 연결된다는 해석?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 개인적인 차원을 생각하면 이 책의 파편적인 스타일이 단지 도시 경험의 혼란스러움, 이것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더 분명해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하고도 좀 닮아 있어요. 과거의 어떤 순간들이 예고 없이 막 떠오르고 감정들이 꼭 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들도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다가 갑자기 막다른 길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내면의 풍경, 이걸 형식 자체가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억의 비선형성. 그렇죠. 사랑이나 상실 같은 아주 강렬한 개인적인 경험은 종종 그렇게 우리 내면을 뒤흔들고 재구성하니까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여러 겹의 의미가 있는 텍스트네요. 근데 이게 1920년대 이야기잖아요. 벌써 10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우리한테 이 책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흥미롭게도 저희가 본 두 자료 모두 이 책이 지금 우리 시대와 놀랍도록 맞닿아 있다. 이걸 되게 강조하더군요. 네, 바로 그 점이 베냐민 독서의 중요한 매력 중 하나죠. 첫 번째 분석 자료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로의 형식을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경험하는 소셜미디어 환경하고 직접 연결해요. 아, SNS요? 네, 짧고 막 단절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끊임없이 시선을 끄는 광고성 콘텐츠들, 또 빠르게 스크롤하면서 파편화된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 베냐민은 거의 100년 전에 이미 이런 현대적인 경험의 원형이랄까? 그런 파편화된 주의력이나 정보 과잉 속에서의 사유 방식, 이런 걸 놀랍도록 정확하게 포착하고 분석했던 겁니다. 와, 100년 전에 이미 대단한데요? 근데 강신주 씨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베냐민을 아예 우리 시대의 동시대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사유가 지금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동시대인이라 강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가 왜 우리가 베냐민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가, 여기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베냐민처럼 파시즘의 광기라던가 극심한 사회 변동 같은 그런 역사적 경랑 속에서 어떤 안전장치나 껍질 없이 현실의 맨살을 그대로 마주한 경험? 이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었어요. 이거 상당히 좀 도발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매우 도발적이면서도 동시에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신주 씨의 해석에 따르면 베냐민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걸 넘어서 우리 자신에게 일종의 성숙을 요구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성숙이요? 네. 세상을 좀 더 날카롭고 정직하게 보도록,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도록 우리를 계속 밀어붙인다는 거죠. 어쩌면 이건 베냐민 자신이 20세기 초반의 현재를 이해하려고
19세기 파리의 아케이드 같은 과거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방식하고도 좀 연결이 돼요. 아, 과거를 파고드는 거? 그렇죠. 현재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면 그 뿌리가 되는 과거의 어떤 지점, 어쩌면 우리가 좀 외면하고 싶었던 역사나 사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강신주 씨가 쓴 그 비유 있잖아요. 단추를 잘못 깨웠으면 처음 잘못 깬 곳까지 돌아가서 풀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이런 맥락인 겁니다. 아, 그 비유 정말 적절하네요. 그러고 보면 베냐민 자신의 삶 자체가 그 껍질 없는 마주함의 증거 같기도 해요. 결국 나치를 피해서 망명길에 올랐다가 스페인 국경에서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 비극적인 삶. 네, 맞습니다. 강신주 씨는 바로 그 혹독한 현실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그의 글의 다른 이론가들한테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어떤 절박함, 강렬함, 그리고 깊이를 부여했다고 평가하죠. 그렇죠. 삶과 글이 분리되지 않는 거죠. 너를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동시에 매우 개인적인 기억과 성찰을 시실과 날실처럼 엮어낸 작품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확실히 쉽지는 않지만 곱씹을수록 많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책은 우리한테 완성된 답을 딱 주기보다는 계속 질문을 던져요. 흩어진 조각들 사이에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도록 요구하고 소비 사회의 그 매끄러운 표면 너머를 의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강신주 씨 표현처럼 때로는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익숙한 생각의 틀이나 보호막, 그러니까 껍질을 깨고 나와서 현실을 더 정직하게 마주하도록 촉구하는 면도 있고요. 형식 자체가 메시지다. 네, 형식 자체가 메시지인 셈이죠. 모든 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딱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쉬운 서사를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자본주의적인 효율성이나 통제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오늘을 사는 청취자, 바로 당신에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베냐민의 작업, 특히 이 일방통행론은 우리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파편들 있잖아요. 뉴스 헤드라인, 소셜미디어 피드, 광고 카피, 이미지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맺는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요. 네? 혹시 우리는 이 파편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하면서 소비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죠. 베냐민이 광고 문구를 가져와서 비판의 도구로 사용했듯이 우리도 이 쏟아지는 파편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재배열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논리나 어떤 권력 관계를 질문하고 이 파편화된 현실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의미나 비판적인 성찰의 계기를 찾아낼 수는 없을까? 베냐민의 글쓰기는 바로 그런 적극적인 사유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고 질문하는 태도 중요하네요. 자, 지금까지 발터 베냐민의 일방통행로를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확실히 만만치 않은 시대를 반영하는 만만치 않은 텍스트이지만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현실과 공명하는 지점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강신주 씨가 강조했던 과거를 마주하는 태도, 그리고 잘못 깨어진 단추, 그 비유를 좀 빌려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베냐민은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경험, 그리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만들어낸 당신만의 거리, 당신의 세계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서든 혹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대한 당신의 이해 속에서든 혹시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단추 같은 그런 지점은 없을까요? 어쩌면 현재의 풍경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잠시 멈춰서서 되돌아가서 풀어보고 다시 꿰어야 할 그런 지점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